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재래시장을 지나가며 반찬거리를 사가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허리를 굽힌 채 낡은 천모자를 앞으로 내밀며 구걸하는 한 노파. 나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다. 시올 아니겠지? 하지만 틀림없었다. 그녀는 바로 내 전처의 어머니 박순애였다. 예전엔 교직에 몸담았고 은퇴 후에도 체면과 명예를 누구보다 중시하던 여인이었다. 나에게 늘 차갑고 엄격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삶은 구걸과는 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뜨거운 햇볕 아래 초라한 옷차림으로 동전 몇 잎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쥔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나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다. 세상에. 왜? 어떻게? 그녀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 나는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누군가 던져준 몇백 원짜리 동전을 허리를 구부려 주워들며 그녀는 미소조차 짓지 못하고 그저 낮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 속삭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라 눈물이 고일 뻔했다. 나는 결국 그녀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장이 끝날 무렵 구석에서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다. 삐걱거리는 발걸음, 메마른 어깨, 해진 고무신.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충격적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단지. 벽지는 뜯겨나가고 삐걱거리는 나무문이 달린 반지하 방. 설마 여기에 사는 건가? 나는 담장 옆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오늘은 밥 있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이? 대체 누구지? 나는 벽 틈 사이로 몰래 방 안을 엿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헝클어진 머리와 앙상한 몸으로 앉아 있었다. 맨발로 바닥을 굴리며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장난감 삼아 놀고 있었다. 순애 여사는 낡은 플라스틱 통을 열어 색이 변한 말라비틀어진 생선 몇 조각을 쌀밥 위에 올려 아이에게 건넸다. 오늘은 밥 있다. 많이 먹어야 한다 우리 강아지. 그 모습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왜 그녀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걸까?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도 도무지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그 아이의 눈동자뿐이었다. 까만 눈에 스며든 슬픔, 그리고 그 속에 희미하게 비친 옛 아내 지연의 얼굴. 며칠 동안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손에서 펜을 떨어뜨리고 회의 자리에서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인가? 지연은 3년 전 이혼 후 곧장 캐나다로 떠나 새 삶을 시작했는데 그럼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결국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낡은 모자를 내밀고 있는 순애 여사를 보았다. 하루 종일 앉아 얻은 돈은 고작해야 몇천 원 남짓. 그녀는 그 돈으로 시장 구석에서 팔리는 값싼 창거리, 상한 듯한 빵을 사서 돌아갔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몰래 따라갔다. 이번에도 반지하 방 안에서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녹슨 수도꼭지 밑에서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빨고 낡은 대야에 물을 담아 아이를 씻기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리에 눕히는 순애 여사의 모습. 그 방 안에는 가난과 고단함이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향한 지극한 애정도 느껴졌다. 나는 목구멍이 메어왔다. 왜 이런 일을 나 혼자만 보고 있는 거지? 나와는 이미 남이 된 전처의 집안일이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 결국 나는 지현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메일을 보내 어머니에 관한 급한 일이라고 전했다. 며칠 후 캐나다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와
수화기 너머의 지현 목소리는 차갑고도 건조했다. 무슨 일이야?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나는 시장에서 본 것, 반지하방에서 들은 것, 아이까지 있는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난 몰라?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보낸 돈도 다 돌려보냈어. 연락도 끊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끝내 울음이 섞여 나왔다. 나는 차갑기만 하던 지현이 그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다. 근데 아이는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현이 아주 낮은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그 아이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순간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른 듯 소름이 돋았다. 핏기가 싸늘하게 가시며 손발이 덜덜 떨렸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 나는 더 묻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겨버렸다. 남은 건 먹먹한 정적과 가슴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지현의 마지막 말.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모든 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 수도 있다면 나는 다시 반지하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멀리서만 지켜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문을 3번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이며 열린 문틈 사이로 수척한 얼굴의 순애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얼어붙은 듯 나를 응시했다. 오래 전 사위였던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 니냐?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뒤엉킨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막혔다. 미안함, 분노, 연민, 혼란. 하지만 결국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초라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천장은 금이가 있었으며 낡은 선풍기가 덜컥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얼굴은 앙상했지만 그 까만 눈동자는 묘하게 익숙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이 막혔다. 지연이 어렸을 적 모습과 똑같다. 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순애 여사가 망설이다 대답했다. 미야. 이름은 미야라고 한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이름조차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분명히 내 과거와 이어져 있었다. 나는 물었다. 지현 아이인가요? 순애 여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듯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래, 지연이 아이 맞다. 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그럼 왜 지현은 아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까? 왜 저한테도 모두에게도 숨기셨어요? 그녀는 눈가가 빨개지며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한참 침묵 끝에 낮게 중얼거렸다. 지현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키웠다. 나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울컥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내 아이가 맞는 걸까? 그때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헝겊 인형을 껴안고 나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누구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차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아이와 눈을 마주보다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나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엄마, 아니, 내 외할머니의 옛날 지인이다. 말을 다듬으며 속으로는 온몸이 뒤틀렸다. 왜 난 내 아이 앞에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순애 여사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웃었다. 정우야, 네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떨궜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순애 여사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말을 이었다. 너도 알잖아. 지연이는 늘 자기 앞날만 생각했지. 캐나다로 떠날 때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가겠다고 했어. 그땐 임신한 걸 알았지만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입술을 떨었다. 그럼 미아는 내가 낳은 걸로 처리했다. 지현은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떠난 거야. 나는 숨이 막혀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세상이 휘청거리는 듯했다. 눈앞에 어린아이, 그 순진무구한 눈동자가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아빠, 난 여기 있어. 미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내 옆에 다가와 낡은 인형을 흔들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내 친구예요. 이름은 또 별이에요. 나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울컥였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졸린 듯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 현재의 가정을 생각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아뿐이었다. 작은 손, 까만 눈, 그리고 내 피가 흐를지도 모를 아이. 그때 핸드폰에 지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고 건조한 문장. 그 애 정말 살아있어? 나는 손가락이 떨려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조차 머릿속에서 수천 번 맴돌았다. 그래, 살아있어. 그리고 내 아이야. 하지만 나는 끝내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고개를 감싸쥐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지연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나 혼자 이 진실을 안고 가야 할까? 내 가슴속은 점점 무겁게 짓눌렸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다시 순애 여사를 찾아갔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만 보는 건 비겁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이미 내 방문을 예상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손은 떨려 컵을 붙잡지도 못했다.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아, 그 아이 정말 지연의 아이 맞습니까? 순애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현이의 아이고 네 아이이기도 하지.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저릿하게 얼어붙었다. 내 아이란 말인가? 나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왜 지금껏 숨기셨어요? 왜 제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순애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했지. 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내가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눈동자엔 눈물이 차올랐다. 난 딸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손녀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지현에게는 아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뒤로는 내가 전부 감당했지. 나는 머리를 흔들며 주저앉았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때 미아가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낡은 크레파스를 쥐고 있었다. 아저씨, 나랑 그림 그릴래요?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눈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연의 눈동자, 그리고 어쩌면 나의 눈동자까지. 가슴이 두근거려 도저히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이 옆에 앉았다. 그래, 뭐 그리고 싶어? 엄마랑 아빠, 아이가 화나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는 천진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은 내 심장을 깊숙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나는 크레파스를 잡은 채 손이 덜덜 떨렸다. 결국
입술을 깨물며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순애 여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엔 한 줄기 빛이 스쳤다. 어쩌면 그녀는 그 순간 내가 아이 곁에 남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숨겨야 할까? 아니면 드러내야 할까? 갈림길에 서 있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마치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사는 듯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일하고 저녁이면 슬그머니 발걸음을 돌려 반지하방을 찾았다. 거기서는 낡은 쌀자루, 우유 한 통, 작은 장난감을 들고 아이 앞에서 어설픈 웃음을 지어 보였다. 처음엔 순애 여사가 거부했다. 정우야, 네가 뭘 알겠니? 그냥 돌아가. 네 삶이 있잖아. 그녀는 무표정하게 내 손에 든 봉지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음식을 두고 가버렸고 때로는 미아와 놀아주다 울먹이며 돌아오기도 했다. 결국 순애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봉지를 받아들였다. 그건 그녀 나름의 승낙이었다. 그날 이후 미아는 나를 기다리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발로 달려와 내 다리를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왔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입술은 떨렸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데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으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낡은 그네에 태워주며 웃음을 지었다. 미아는 까르르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위안과 동시에 쓰라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다. 아내인 설아는 요즘 나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어디 다니는 거야? 그녀의 눈빛엔 의심이 깃들어 있었지만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은 하루가 다르게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애 여사가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정우야.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내가 알던 그 강직한 시절의 눈빛이었다. 네 아내한테 이 사실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당황해 물었다. 왜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는 못 참는 게 있다. 남편이 전처의 아이와 얽혀 있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는 없다. 네 가정을 잃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오래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액자 속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내와 나. 그 옆에 아직은 낯설지만 점점 더 마음을 차지해가는 미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두 세계 사이에 끼어버린 나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남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거의 매일같이 반지하방을 들렀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고 미아는 언제나 현관 앞에서 기다리듯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아저씨, 오늘은 뭐 사왔어요? 그 해맑은 눈빛에 나는 늘 무너졌다. 작은 과자 한 봉지, 값싼 색연필 한 세트에도 미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듯했고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만큼 아내 설아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나는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아내의 질문에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정우 씨,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설안의 눈빛은 이미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날 숨 막히게 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지현이었다. 전구, 나 곧 한국에 가. 엄마와 그리고 아이를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지현이 돌아와 아이를 보게 된다면 순애 여사는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 아니, 나 자신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은 얼어붙고 머릿속은 쿵쿵 울렸다. 지현이 돌아온다. 이제 모든 게 뒤집힐 수도 있다. 며칠 뒤 약속대로 지현은 한국에 도착했다. 우리는 조심스레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기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어딘가 흔들림이 보였다. 정우, 정말 살아있니? 그 애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있어. 그리고? 내 아이야.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리며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눈물이 고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차갑던 가슴이 서서히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스며들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겠구나. 숨길 수 없겠구나.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단 한 번만 아이를 보게 해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지현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연의 얼굴, 그녀의 눈물, 그리고 단 한 번만 아이를 보게 해달라. 는 그 간절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건 순애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아이를 버린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는 없어.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선 안 된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다. 한쪽은 아이를 버린 엄마, 다른 한쪽은 모든 걸 희생하며 아이를 지킨 외할머니. 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다음 날 지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정구, 나 정말 아이를 꼭 봐야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어. 죄책감 때문에 부탁이야. 나는 한참 침묵하다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마음속은 죄인이 된 것처럼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지현과 함께 반지하방 앞에 섰다.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곧 순애 여사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번뜩였다. 너 왜 왔니?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 엄마라고 부르지 마. 순애 여사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아왔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는 그날 아이를 버린 순간부터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지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바닥을 적셨다. 엄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아도 좋으니까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누구 왔어요? 그리고 곧장 미아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까만 눈동자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줌마, 저랑 똑같이 생겼다. 순간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다. 지연은 눈물을 쏟으며 아이 앞으로 무릎을 꿇었고 손을 뻗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아야,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나는 숨이 턱 막혀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순애 여사는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은 덜덜 떨리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조차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앞에는 무너져 울부짖는 지연, 혼란스러워하는 아이, 그리고 치를 떨며 고개를 돌리는 순애 여사.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지현은 끝내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흐느끼며 외쳤다. 미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미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지현을 밀어내며 물었다. 할머니, 이 아줌마 왜 울어요? 왜 저한테 엄마라고 해요? 내 엄마는 하늘에 있는 거라면서요. 그 말에 지현은 그대로 무너져 오열했다. 입에 거품을 물듯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박고 울부짖었다. 나는 차마 그 곁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주먹만 움켜쥐었다. 순애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지현을 노려보았다. 그만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들어와. 이 아이는 너 같은 엄마 이제 없어도 잘 컸어. 다시는 혼란 주지 마. 지현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외쳤다. 엄마, 제발.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 아니 미아의 엄마로 살고 싶어. 나는 두 여자의 대치 사이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때 미아가 내 손을 붙잡았다. 아저씨, 이 아줌마 왜 울어요? 왜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해요? 나는 그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미아야. 그냥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이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눈빛은 절박했고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다. 정구, 제발 말해줘.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내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찾으러 왔다고. 네가 말해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고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순애 여사는 격노한 듯 소리쳤다. 입 다물어. 정우야, 네가 감히 이 아이를 또 상처 주려고? 방 안 공기는 한순간에 폭발 직전까지 팽팽해졌다. 나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가빠왔다. 한마디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말을 삼키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 스스로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지현은 내 눈빛을 읽은 듯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순애 여사는 치를 떨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손을 꼭 잡은 채 물었다. 아저씨, 나 무섭지 않죠? 나는 그때 울 뻔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길이 내 심장을 파고들며 뼈 속까지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지연의 울음, 순애 여사의 분노, 그리고 미아의 순진한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저씨, 왜 무서워요? 나 무섭지 않죠? 그 말이 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한밤중이었다. 설아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꼬고 앉아 냉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요즘 대체 어디 다니는 거야? 나는 숨이 텅 박혀 대답을 못했다. 목이 바짝 말라 입술이 갈라졌다.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니 거짓말하지 마. 설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잘났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정우 씨, 요즘 눈빛이 달라.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잖아. 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콩콩 뛰었다. 그녀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지금 모든 걸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다. 됐어. 말 안 하겠다면? 설아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지연이 다시 연락해 왔다. 정구, 나 미아를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이번엔 제발 방해하지 말아줘. 나는 차마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도 아이의 엄마인데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아니야. 순애 여사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뿐이야. 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사납게 부딪혔다. 그 혼란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반지하 방으로 갔다. 순애 여사는 지친 얼굴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미아는 작은 그릇을 들고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고기 있어요. 할머니가 사왔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 작은 기쁨에도 천진하게 웃는 아이. 그런 아이가 왜 이토록 고단한 운명에 휘말려야 하는가. 밥을 마친 후 순애 여사가 낮게 속삭였다. 정우야, 너도 봤지? 지연이 다시 왔지?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모를 리 있니? 기척만 봐도 알아. 네가 데려왔잖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 그 아이에게 두 번 상처 줄 수는 없어. 나는 대답을 못했다. 순애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무겁고 단단했다. 그때 미아가 내 손을 잡으며 해맑게 물었다. 아저씨, 나 내일 또 놀러 가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언제든. 하지만 그 순간 내 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비밀은 오래 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폭발한다. 며칠 뒤 지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속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정구,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미아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나는 핏기가 가시며 손끝이 싸늘해졌다. 이 말을 들어주면 또다시 순애 여사의 분노와 맞닥뜨릴 게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현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한 번만이야. 나는 겨우 대답했다. 딱 한 번만 내가 책임질게. 그날 저녁 우리는 조심스레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나는 미아를 데리고 나왔고 지현은 멀찍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미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내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다. 지현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아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금세 붉게 물들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가슴이 먹먹해져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미아가 갑자기 뛰어와 지연 앞에 섰다. 아줌마, 왜 울어요? 순간 지연은 얼굴을 감췄지만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렇단다. 지연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다. 미아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내 손을 끌며 속삭였다. 아저씨, 저 아줌마 나랑 진짜 닮았죠? 왜 이렇게 닮았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답을 삼키고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다. 사람이 닮을 수도 있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설안이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내가 지현과 미아를 함께 데리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우연히 보고 찍은 듯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우 씨, 설명 좀 해줄래? 이 아이는 누구야?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야?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아이는? 미아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속으로 절규했다. 이제 모든 게 끝장이다. 설아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에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똑바로 노려보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씨, 그 아이, 당신 아이야?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다. 머리가 하얘지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지금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을까? 그러나 입술은 바짝 타들고 목은 돌덩이처럼 막혀버렸다. 결국 나는 고개를 떨군 채 간신히 말했다. 아니야. 내 아이는 아니야. 하지만 지현의 아이야. 설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인해 차갑게 식었다. 전처의 아이? 그런데 왜 당신이 같이 다니는 거지? 나는 두 손을 움켜쥐며 절규하듯 토해냈다. 그 아이는 버려진 채 살아왔어. 지현은 모른 척했고 장모님은 홀로 5해 동안 키웠어. 나 우연히 알게 됐고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말을 마치는 순간 내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숨이 차올라 목소리가 떨렸다. 설아나, 제발 오해하지 마. 나와 지연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아이를 보면 도저히 돌아설 수가 없어.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네.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과거가 아니라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현실이야. 우리 눈앞에서 배고파하고 혼자 울고 있어. 내가 등을 돌리면 그 아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내 목소리는 오열처럼 갈라졌다. 그러나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은 쿵쾅거렸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 안에서는 설안이 돌아눕는 소리만 가끔씩 들려왔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반지하 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미아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저씨! 그 순간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 무겁게 내려앉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너는 지금 내 가정을 잃고 있는 중이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사랑, 책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덮쳐와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때 순애 여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오늘 병원에 같이 가줘야겠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병원이란요? 어디 아프세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모를 줄 알았니? 이제 오래 못 버틴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순애 여사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손가락, 산소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나는 의사에게 불려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환자분은 신부전 말기입니다. 이미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라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리가 휘청거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기라고요? 지금까지 혼자 이걸 버텨온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환자분 말씀으로는 아이 때문에 버텨왔다는군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병실로 들어서자 미아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에 낡은 인형을 꼭 쥔 채 두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이는 내가 들어서자 달려와 내 손을 붙잡았다. 아저씨, 할머니 죽는 거 아니죠? 할머니 안 떠나죠?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눈을 꾹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칼을 적셨다. 잠시 뒤 순애 여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나를 보더니 허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우야, 왔구나. 나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어떻게 이걸 저 혼자?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그녀는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기운을 내며 입꼬리를 겨우 올렸다. 말해봤자 뭐 하겠니?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이지. 나는 울컥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버텨주세요. 순애 여사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야, 너는 참 바보구나. 그만 돌아가도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거니?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오열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다. 손등에 박힌 핏줄이 부르르 떨릴 만큼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도 지현도 장모님도 그리고 미아까지 모두 내게 기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쪽도 지켜낼 자신이 없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미아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나 할머니 죽으면 나 혼자예요.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눈물이 터질 듯 차올랐다.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가 혼자일 리 없어. 아저씨가 있잖아. 내가 절대 널 버리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선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는 운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며칠간 병원에서 지내며 나는 순애 여사의 옆을 지켰다. 투석을 받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팔뚝의 핏줄은 더 푸르게 도드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며 지현이 들어섰다.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그녀는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는 밤새 운 듯 벌겋게 부어 있었다. 엄마! 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애 여사는 눈을 떴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얼어붙었다. 여긴 왜 왔니? 필요 없다 했을 텐데. 지현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아이도 엄마도 내가 책임질게.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로 떨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순애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책임? 네가 무슨 책임을 져? 다 버리고 떠났던 네가? 지금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니?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흐느꼈다. 잘못했어, 은채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땐 내가 어렸고 두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제발 다시 기회를 줘. 나는 그 순간 목이 메어 눈물이 터질 뻔했다. 과거의 차가운 지현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져 울부짖는 한 여인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미아가 작은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지현을 보더니 순진하게 물었다. 아줌마, 또 울어요. 왜 자꾸 나보면 울어요? 지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었다. 그 모습을 본 미아는 혼란스러워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저 아줌마 왜 그래요? 나 무서워. 나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안으며 겨우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하지만 내 말과는 달리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그날 밤 병실 밖 복대에서 나는 지현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눈을 붉힌 채 낮게 말했다. 정우, 나 이젠 정말 달라지고 싶어. 엄마가 용서하지 않아도 아이는 포기 못해. 내가 떠난 죄 내가 안고 살 거야. 나는 침묵했다. 눈앞에 지연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지만 동시에 순애 여사의 결연한 의지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짓눌려갔다. 그때 문틈 사이로 들려온 미아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아저씨, 나 엄마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은 다 엄마랑 같이 사는데 나만 없어. 그 말에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물이 핑 돌며 숨이 턱 막혔다. 아이의 작은 소망 하나조차
우리는 왜 이렇게 무겁게 짓밟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지현은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순애의 여사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지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떠주고 미아의 손을 잡고 놀아주기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때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는 다시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진심 어린 모성을 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내 삶이었다. 집에 들어서면 설하는 날 더 이상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줄어들고 눈빛마저 서로 피했다. 결국 어느 날 밤 설한이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우리 당분간 따로 지내자.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숨이 막혀 목이 타들어갔다.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더는 모르겠다.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있는지. 적어도 지금의 나는 당신 곁에 있어도 외롭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뼈를 때렸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다. 설아나, 제발 오해하지 마. 난 널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아이를 외면할 수 없을 뿐이야. 그게 문제야.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 아이에게 책임감을 넘어선 애착을 갖고 있어. 그게 나를 미치게 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가슴 한가운데를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렸다. 며칠 뒤 설아는 결국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다. 집은 텅 빈 듯 조용해졌다. 나는 홀로 남겨진 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무너져 울부짖었다. 나는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그날 밤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미아가 내 품으로 달려왔다. 아저씨, 오늘은 왜 늦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품이 내 상처난 가슴을 꿰매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 아이를 지켜내는 순간 나는 내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순애 여사가 침대에서 나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정우야, 네 아내는 알게 된 거지?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네, 결국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순애 여사는 눈을 감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를 괜히 이 일에 끌어들였구나. 미안하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본 순간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말을 마치는 순간 내 눈물이 떨어져 순애 여사의 손등을 적셨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참 미련한 놈이구나. 하지만 고맙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실 한복판에서 오열했다. 며칠 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지현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식은 땀에 젖은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전구, 내 아내 결국 떠났지? 그녀가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결국 집을 나갔어. 다 내 탓이지. 지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이 모든 게 내 죄야. 내가 그때 애만 안 버렸어도 엄마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고 너도 가정을 잃지 않았을 거야.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 오직 남은 건 그 선택의 대가뿐이었다. 지연아,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미아를 위해서라도 네가 엄마로 서야 해. 그 순간 지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 그 아이 앞에서 엄마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미아가 날 미워하면 어쩌지? 또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 그리고 진심을 알아본다. 네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미아는 결국 널 받아들일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아가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나 오늘 그림 그렸어요. 이거 봐요.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쪽은 할머니, 한쪽은 나, 그리고 가운데에는 미아 자신이 그려져 있었다. 미아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 할머니랑 아저씨랑, 그리고 엄마도 있으면 더 좋겠다. 그 말에 지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했다. 나는 아이의 그림을 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순애 여사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정우야,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거 너도 알지?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라. 내가 죽고 나면 미아를 지연에게 돌려보내든 네가 맞든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난 더는 지켜줄 힘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졌다. 아니에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애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기운을 남겼다. 제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언젠간 끝이 오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없는 뒤에 이 아이가 혼자가 되지 않는 거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불타올랐다. 나의 삶이 무너진다 해도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 혼자가 되게 두지 않겠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퇴근 후 병원으로 향하던 길,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뛰어 들어가자 순애 여사가 침대 위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그 순간 미아는 침대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그 울음소리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간호사를 불러 제세동기를 준비하게 하고 의료진과 함께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도왔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행히도 맥박이 겨우 돌아왔다. 그러나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다. 가족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이미 많이 소모돼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올지 모릅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뒤 지연이 병실에 도착했다. 순애 여사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나 아직 할 말 많아. 나 용서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미아가 내 팔을 잡았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할머니 진짜 죽는 거예요? 나 이제 누구랑 살아야 해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미아야. 내 곁엔 내가 있잖아. 절대 혼자 안 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구실도 없다는 걸.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였다. 며칠 뒤 순애 여사는 의식을 잠시 회복했다. 숨이 가빴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와 지연을 불렀다. 내 말 잘 들어라. 정우야, 지연아. 이 아이, 미아는 너희 둘이 함께 지켜라. 나는 눈물이 터져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고 지연은 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직 준비도 안 됐어. 나한테 그런 큰 짐을 맡기지 마. 순애 여사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짐이 아니라 내 아이야. 네가 지켜야 할 내 피부치야.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며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방 안에 공기마저 울음으로 뒤덮였다. 장례식은 쓸쓸하게 치러졌다. 화환 하나, 조문객 몇 명뿐. 반지하 이웃들이 눈물을 닦으며 찾아왔을 뿐 순애 여사의 삶을 기억해주는 이는 많지 않았다. 나는 상복 차림으로 분향소 앞에 서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했어야 배차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옆에서는 지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내 마음 알잖아. 그 옆에서 미아는 작은 손으로 낡은 인형을 꼭 쥔 채 천진하게 물었다. 아저씨,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다시 안 와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끌어안았다. 결국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는 별이 됐어. 하늘에서 항상 널 지켜보실 거야. 미아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그림 그릴래. 할머니 별 그려서 매일 볼래. 그 천진한 말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쏟아져 아이의 어깨를 적셨다. 장례가 끝난 뒤 지연은 내게 말했다. 전구,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미아랑 함께 살 거야. 직장도 한국에서 구할 거고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다. 이제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아내 설아는 떠났고 지현은 돌아왔으며 아이는 내 손을 붙잡고 있다. 며칠 후 미아는 지현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자주 찾아가 식료품을 사다 주고 아이와 놀아주었다. 미아는 나를 보자마자 늘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오늘은 같이 놀 거죠?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그러나 동시에 내 집은 싸늘히 식어 있었다. 설아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텅 빈 거실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식탁 위의 그릇들은 먼지를 뒤집었었고 사진 속의 웃는 얼굴은 나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겨 있었다. 과거와 현재, 책임과 사랑, 그리고 선택하지 못한 삶이 내 목을 조여왔다. 그날 밤 나는 술잔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 대신 떠오른 건 미아의 맑은 웃음소리뿐이었다. 그 웃음이 유일하게 내 심장을 붙잡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일치 흘렀다. 미아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나는 출근 전마다 작은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다. 회사에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내 하루는 미아로 시작해서 미아로 끝났다. 지현은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다. 아이와 함께 살며 조금씩 엄마로서 자리를 잡아갔지만 아직도 깊은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눈치였다. 미아를 바라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려 애쓰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늘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좁은 월세방의 베란다에서 마주 앉았다. 지현이 맥주캔을 들고 낮게 말했다. 정구, 난 아직도 네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야? 넌 이미 가정도 있었잖아. 아내도 있었고 나는 캔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미아를 처음 본 순간 이미 마음이 결정돼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등을 돌리면 아이는 세상에 혼자가 되는 거잖아. 그게 도저히 안 됐다. 지현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사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 네가 단순히 동정해서가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동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미아가 내 삶을 바꿔놨다는 거야. 이제는 책임이 아니라 그냥 내 아이처럼 느껴진다. 그때 미아가 방에서 뛰어나와 내 무릎에 안겼다. 아저씨, 나 내일 소풍 가요. 도시락 꼭 싸줄 거죠?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꼭 싸줄게. 제일 맛있는 걸로. 지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캔을 내려놓고 낮게 중얼거렸다. 정구, 언젠가 미아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아이에게 언젠가 닥칠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보호자일 뿐일까? 글자를 쓰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끝까지 이 아이 곁에 남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몇 달 뒤 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미아의 입양 신청서. 지연과 함께 준비한 서류였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구, 네가 아빠로 이름을 올려주면 미아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게 되겠지. 며칠 뒤 판사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나는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이제 미아는 공식적으로 나의 딸이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누구보다 강하게 그 아이를 향해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아가 내 품에 안기며 까르르 웃었다. 아빠, 이제 진짜 내 아빠 맞죠?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래, 아빠 맞아. 아빠가 평생 더 지켜줄 거야. 그날 밤 미아는 그림을 그렸다. 별이 된 할머니,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자기 모습. 그림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행복해요.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 결국 오열했다. 지난 시간 동안 잃은 것도 많았다. 설한과의 결혼, 평범했던 일상, 한때 지키고 싶던 안온한 가정.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다른 가족을 얻었다. 삶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때로는 후회와 죄책감, 상처와 눈물로 얼룩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진심으로 지키려는 존재가 있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과 사랑으로 쌓아가는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린 기억, 선택 앞에서 흔들린 순간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을 울렸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사연과 반전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